올해 고고학계와 역사학계는 유독 기념할 만한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 발굴 30주년, 신라 천마총 발굴 50주년, 정전협정 70주년에 백제 무령왕 서거 1500주년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는 1975년 발견된 신안 보물선이 중국에서 출항한 지 7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역사, 오늘은 신안 보물선 인양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비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렇게 뭘 이렇게 기념할 만한, 특히 이제 100자리로 떨어지는, 10자리 맞아요. 떨어지는 한 해예요. 꺾이는 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고려도경을 쓴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고려를 방문한 지 900주년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엊그저께 개막 행사를 벌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요새 며칠 됐습니다. 조선조 영조 즉위 3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조 즉위는 1724년이기 때문에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렇게 걸쳐가서 혹시 또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고려도경 900주년, 이것도 사실은 뭐 이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안선 700주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신안선 출항 7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까지 열렸었거든요. 근데 신안선 발굴은 뭐 워낙 유명한 그렇죠. 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발굴을 했던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보면 신안군 증도라고 섬이 있습니다. 시루섬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네. 1972년에 어느 날에 그 고기를 잡던 어민 최 씨의 그물에 갈퀴 4개가 달린 쇠닷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길이가 2m 30cm 정도 되고 무게가 140kg이 되는 굉장히 대형 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 씨가 이 닷을 이웃 주민 박 씨에게 건네서 뭐 니네 그 정치망 어장 그물추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박 씨가 이제 2km 떨어진 죽도 해역까지 그 닷을 끌고 가서 어장의 그물추로. 그물추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 용도는 당시에 뭐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뭐 그 어느 배의 것인 거는 분명한데 그 어느 배의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이죠. 근데 3년 뒤인데 1975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증도 방충리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 최영근 씨의 그물에 청자 꽃병을 비롯한 중국제 도자기 6점이 걸렸는데요. 이 최 씨도 이 도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해역에서 보면 1950년대 뭐 이전부터도 어민들의 그물에 곧잘 이제 중국제 청백자 이런 것이 걸려 올라왔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이 도자기를 요강 혹은 뭐 개밥그릇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고 뭐 혹은 엿바꿔 먹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 최영근 씨는 이 인양한 도자기를 그냥 집 그 마루 밑에 이렇게 넣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종족도 찾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해가 바뀐 1976년 1월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동생 최평호 씨라는 사람이 형 집을 찾아와서 이제 마루 밑에 청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거다. 그래서 이 최평호 씨의 뭐 또 초등학교 교사니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초기 발동을 해서 이 신안구청에 즉각 신고를 했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그 어부의 그물에 도자기가 걸리고 또 이런 소식들이 계속 파다하게 퍼지기 때문에 이 도굴범들이 또 이렇게 북적대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해 9월에 도굴꾼 이모 씨가 청자 화병 등에서 122점을 인양해서 몰래 팔아넘기다가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발굴단을 꾸려서 사상 처음으로 수중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꼭 이렇게 늦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미리 좀 발굴하면 안 됩니까? 꼭 도굴범들이 경험이 없었어요. 경험. 그 당시 처음이었던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굴꾼에게 길잡이까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니까 잘 모르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지점을 찾아도 그게 막 배가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지점을 못 찾아요. 도굴꾼은 잘 참고. 그래서 이제 뭐 감옥까지 갔다 왔던 도굴꾼한테 길잡이를 맡겼다 뭐 이런 묻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발굴이 시작됐고 첫 발굴에서 청자가 52점 포함해서 112점의 도자기를 건져 올랐는데 이 발굴 소식을 듣고서 무릎을 친 사람이 뭐였냐면 그 맨 처음에 쇠닷을 인양해서 어망에 그물추로 사용했던 그런 박모 씨의 동생이었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뭐 그 비슷한 해역에 1점 몇 킬로 되는 그런 해역에서 계속 청자 백자가 인양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거는 좀 심상치 않구나 해서 박 씨 동생이 즉각적으로 이제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전문가 감정을 해보니까 이 그물추가 송나라나 원나라 시대에 사용했던 중국제 닷이더라라는 추정이 있었고요.
그 크기 아까 얘기했듯이 2m 30cm 그리고 예. 뭐 무게가 140kg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닷을 장착한 배는 200톤이 넘는 대형 선박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죠. 아 근데 송원나라 시대는 조선 시대하고 고려 시대? 고려시대죠. 고려 시대하고 겹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닷이. 그러면 그 닷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큰 배가 거기에 뭔가 자초되거나 그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작이 맞은 게 이게 그 발굴해 보니까 해저 아까 신안선 얘기라는 네. 거죠. 해저 20m에 가라앉은 난파선인데 거기서 이제 청백자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길이가 최대로 한 34m 정도 배가 그리고 폭이 한 11m 정도 되는데 그 저는 뭐 그쪽 사람이 아니어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는데 굉장히 큰 배라 그래요. 네. 10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200톤급의 대형 선박으로 추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1984년까지 9년 동안 모두 11차례 인양을 했는데 네. 경천 동지할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이 윤물이 총 23,502점에 달했는데 그 외에 또 동전이 28톤 뭐 800만 개 그리고 자단목이라 그래서 아열대산 최고급 원목 가구 목재 있잖아요. 예. 그게 1,017개. 그다음에 선재 조각 445개 뭐 이런 게 이제 인양이 된 거죠.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던 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양 유물에서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보니까 목간이 명문 목간이 이제 나와서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당시 배에 실려 있던 물품에는 상품의 종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선적 일자라든가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목간이 364점 달려 있었는데 네. 이것이 오늘날의 뭐 택배 송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조그마한 나무 조각 같은 데다가 그래서 뭐 어디로 한자로 보내고 써놨던 이건 거잖아요. 뭘 실었고 이런 거잖아요. 그중에 지치 3년이라는 목간이 눈에 띄었는데 네. 이 지치가 원나라 영종의 연호였는데 지치 3년이면 1323년입니다. 이 고려 말이죠. 예. 그와 함께 4월 22일, 23일, 5월 11일 그리고 6월 1일에서 3일 이런 목간들이 인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원로라고 하는 그런 명문 청동추 이런 것도 나왔죠. 경원로는 뭡니까? 이 경원이 지금의 저장성 닝보라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절강성 영파라고 이제 하는데 예. 그리고 도착지가 어디냐 보니까 핫가다 지금의 후쿠오카가 유력했는데 뭐냐면 그래요. 복간을 보니까 교토의 도후쿠사라는 예. 게 있고 그다음에 학고작가궁, 조작구암 이런 그 핫가다의 신사,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 후쿠오카의 신사와 사찰 이름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분석을 해보면 1323년 4월에서 6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물을 선적하고 네. 이 경원 즉 닝보, 영파를 떠나서 일본의 핫가다로 향하던 도중에 고려의 신안 앞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나서 침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종의 무역선이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자하고 백자가 중국제 최고급이었어요. 그래서 유물이 23,000여 점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2661점이 최고급 중국 청자와 백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양된 도자기를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상 완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보물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최고급 청자 백자만이 이제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연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도 많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국제학술대 발표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거는 일본 학자의 논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이 신안선의 밀수품이 다량 적재되어 있더라라는 가능성을 이 일본 학자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반전입니까? 그러니까 왜 밀수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체 맨 밑바닥에 쌓여 있는 게 이제 자다목인데 예. 1,017개라고 돼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800만 개 동전이 깔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예. 그거 무게가 28톤이라 그랬는데 뭐 그겁니다. 아니 동전을 그렇게 28톤씩이나 배 밑에 깔아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물수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 평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그걸 이야기도 나오고 저도 잠깐 의심했었는데. 했죠. 네, 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28톤을 거기에 넣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건데 예. 이 동전을 보니까 대부분이 끈에 꿰인 채로 확인이 됐는데 물론 끈은 비록 썩었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예. 인양 과정에서 보니까 동전의 소유주마다 달아둔 목패, 나무 목간이 나왔고 그 동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66종, 66종에 달했는데요. 이 또 연대도 보니까 기원 후 8에서 23년 그 사이에 존재했던 신나라의
중국에서 제작된 화천이라든가 후안의 오수전, 원날의 지대 통보까지 1300년 동안 중국에서 제작 유통된 그런 동전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심지어는 베트남 안남에서 만든 동전 천복 통보까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동전을 옛날 거 뭐 그 주변 나라 거 그 상관없이 그냥 다 끌어모은 것 같은데요. 그 왜 그렇게 끌어모았을까요? 그게 이제 밀수품이라는 건데 그래서 왜 이게 밀수품이냐라는 거를 일본 발표자가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네. 이게 이 문헌 자료가 있는 게 뭐냐면 신안선이 출항하기 70년 전인데 1250년대에 남성 송나라의 관리 포에라는 사람이 경원 아까 얘기했던 그 닝보라고 하는 그 네. 일대에서 동전의 해외 유출 상황 그리고 그 대책을 논한 그런 보고서를 그 남성 조정에 올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선이 공인무역항인 경원에 도착하기 전에 무역이 불어된 인근 지역에 들러서 동전을 공공연히 불법 거래하고 있다. 지금 일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동전뿐이다. 중국인들은 일본선이 가져오는 물건을 시가의 10분의 1로 구입하고 동전을 주는데 그래서 시장의 동전이 동요날 지경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올리죠. 그럼 일본 상인들이 예. 이거 뭐 동전을 무역 거래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중국 동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안선 출항 50년 전이라는 건데 예. 신안선 출항 17년 후의 기록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네. 1340년 무렵에 원나라 문인인 허유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중국 남부 해안에서 섬나라 오랑캐들 그러니까 일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오랑캐와 중국인이 불법 거래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청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동전을 사들인 거예요? 당시에 그 중국에서는 동전 수출이 금지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수를 했겠지만은 예. 당시에 또 남송대에 이르러서 집회하고 동전을 병행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네. 북방에는 지금 금나라 원나라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거기에는 또 동전 사용을 금지하고 뭐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지폐 사용을 공식화하거든요. 네. 보초와 교초라는 지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폐를 사용하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동전이 어떻게 보면 화폐의 기능을 잃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화폐기는 이런 동전을 왜 그렇게 일본이 싹쓸이 하듯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일본도 사실은 그전까지는 동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예. 13종의 동전이 발행이 됐는데 예. 그런데 동전을 주조하는 비용보다 액면가치가 높은 화폐를 동전을 유통시킨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10원 들여서 동전 하나 만들어서 이걸 50원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도를 조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라고 뭐 이렇게 발행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조 비용보다 액면 가치가 훨씬 높은 그런 그 동전을 발행하니까 그 네. 차액을 해서 얻는 재정 수입을 노리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네. 동전 10원 들여서 찍어내서 50원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마구 찍어내는 그런 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위주 동전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존의 동전은 10분의 1로 이제 평가가 절하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동전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전이 11세기 말이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전을 들여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에서는 동전이 수출 금지 품목이었지만 동전이 사라진 일본에서는 그 수요가 있다. 예.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시가의 10분의 1의 가치로 일본 물품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냐? 동전의 밀수출입이 성행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안선이 출항했던 경원이라는 곳, 닝보라는 것은 네. 공인된 무역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 그 경원항에서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싣고 인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동전과 같은 밀수품을 28톤이나 28톤이나 선적을 했다. 800만 개나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일본 학자의 논문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동전 가져가서 녹여가지고 화폐를 찍어가서 진짜 화폐로 사용하긴 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죠. 네. 지금 그 일본에서 출토되는 동전 보니까 낱개가 아니라 꾸러미 단위로 이렇게 묶여 있거나 묶여 있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네. 그 예를 들자면 100개씩 꿰인 한 꾸러미 10개를 모아서 한 관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시켰다라는 거고 네. 신안선에서도 보면 66종의 다양한 동전이 인양됐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보면은 그런 다양한 동전의 구성비를 어떻게 보면 되게 일정하게 맞춘 꾸러미당을 이렇게 맞춘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딱 질서 있게 뭔가를 그렇죠. 하려고도 했다. 일정한 비율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단위를 일정하게 통일했다. 그리고 한 꾸러미를 주면 얼마다라는 그런 걸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었구나.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예. 느낌인데요. 실제로 12세기에서 15세기 일본에서 수많은 중국 돈 중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라는 그림이 실제 그림이 있고 또 수입한 중국 돈전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토지 매매 기록도 1187년의 기록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그 실제로 사용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러나 단순한 화폐로만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수설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수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청동 대부를 만들 때 불상을 만들 때 그 녹여가지고 조성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싸게 그걸 사들 수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당시 중국에서 유통되는 동전은 그 동이 80%나 되는 굉장히 양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치가 높았다라는 거여서 동전 10점을 녹이면 그 정년된 동 한 냥을 얻는데 그것으로 청동기를 만들면 5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기록까지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일본의 동 수요량은 굉장히 늘고 있어서 당시에 일본에서는 불교가 민중 속으로 뿌리내리기 시작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청동 대불이라든가 그런 경서나 경문을 넣는 통 이런 것들을 청동으로 만드는 그런 유행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불상하고 네. 동전의 성분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동전으로만 쓰였는지 아니면 청동 불상으로 네. 쓰였는지는 뭐 불상을 성분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분 분석을 했더니 일본의 3대 대불 중에 하나인 가마쿠라 대불 금속 성분을 분석을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네. 납성분이 한 20% 되더라라는 건데 이게 좀 의미 있는 분석인 게 뭐냐면 신안선에서 인양된 북송 시기의 동전 5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납성분이 20%에서 좀 더 높은 뭐 40%까지 있더라라고 해서 신안선에서 출토된 북송 시기의 동전하고 가마쿠라 불상의 성분이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구나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밀수설을 밀어내고 불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수는 기본적으로 한 거고 그거를 밀수는 동전으로 썼는지 아니면 그러네요. 불상으로 사용했는지 이런 거잖아요. 밀수는 했고 화폐로 썼는지 불상 조성용으로 썼는지 이런 두 견해가 있는 거죠. 네. 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입된 동전의 일부는 화폐로 쓰고 일부는 또 청동 대불용으로 나눠 쓰다 이런 또 수정론이 이렇게 또 제기가 되고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동전을 녹여서 불상을 쓴다는 거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폐로 쓰기보다 녹여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가치가 있었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100% 뭐가 맞는지는 모르는 거고 이번 학술대회에도 또 하나 관심을 끈 논문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단목 아까 1017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급 목재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이게 인도, 뭐 동남아, 중국 남부가 원산지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뭐 고급 가구, 공예품의 원자재인데 여기 보면 자단목마다 이상한 부호가 이렇게 있어요. 한자 부호도 있고 또는 아라비아 숫자도 있고 뭔가 로마 숫자도 있고 뭐 이런 그 명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 모양도 있고 네. 삼각형 모양, 원 모양. 꽃무늬 이런 그 팔자 모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이게 뭔지 굉장히 그동안에 수수께끼로 알려져 있었죠. 그 목재를 산 어떤 집안의 뭐 문양?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 처음에는 뭔지는 몰랐는데 요번에 그 한국학자 논문이 보니까 주인공이 특정이 됐어요. 그 보면 문양을 보니까 뭐 이상한 문양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가마쿠라 시대, 당대 시대인데 거기에 13, 14세기 그때인데 호조씨라는 그 가문. 맞아요. 제일 유력 가문. 아시카가 뭐 이런 가문. 여기에 문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 그 자단목이 이런 가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요. 네. 거길 보면 뭐 그런 이 문양도 있지만 마름모도 있고 세 개의 별, 동그라미 뭐 이런 문양도 있고 대길이라고 쓴 뭐 이런 문양도 있는데 보니까 당대 특정 세력 이런 세력들의 문양, 가문의 문양 이런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 집안이 쓴 거네요.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하기야 그 정도 나무를 수입해가지고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 지배자들이었겠지.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는 뭐 이 청자나 백자 위주로 가다가 네. 연구가 이제는 이제 동전이라든가 뭐 이런 자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좀 생활사 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또 어떤 논문이 나올지 한번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신안선 발굴했다, 엄청난 뭐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5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논문이 나옵니다. 새로운 진실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우디 앨런 감독의 매치 포인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주인공 크리스가 런던의 테니스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된 회원은 영국의 최상류층 집안의 아들인 톰 휴이트였습니다. 첫 수업 이후 크리스가 오페라에 관심이 많은 걸 알게 되자 톰은 자신의 집안이 후원하는 오페라 공연에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톰의 여동생 클로이와 만나게 되죠. 상류층 가문 출신인 톰과 클로이는 영화 기생충의 표현대로라면 다리미로 다려놓은 듯 구김살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돈에 신경 써야 하는 크리스는 차를 마신다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사겠다며 영수증을 짚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매는 그럴 필요 없다며 전혀 무례하지 않은 태도로 그 몫을 대신하죠. 오히려 그들 앞에 식사값을 지불하려는 크리스가 어쩐지 자격지심이 있어 보일 정도입니다. 휴이트 가문 남매와 크리스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특히 식사 장면에서 두드러지는데요. 톰과 클로이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캐비어 블리니를 전체 요리로 자연스럽게 주문합니다. 그 모습은 전혀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그들의 경험과 지식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한사코 로스트 치킨을 고집하는 크리스를 보며 클로이는 아버지가 굉장히 소박한 분이셨나 보다라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런 격차를 문화 자본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험과 지식, 교육과 학력의 차이를 불러와 결국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화 자본을 구축해버린다는 거죠. 고전 소설과 오페라 CD로 열심히 교양을 챙겼던 크리스였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은 너무 비쌌던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분명 행운아이인 듯합니다. 구김살 없는 클레오가 크리스에게 홀딱 반해버렸으니까요. 심지어 휴이트 가문의 후광과 인프라를 덥석 안겨주겠노라 제안합니다. 결혼이라는 신속 코스로 말이죠. 강유정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